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이어서 수리 능력 최신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김진실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우리 직업기초 능력을 대영역으로 10개, 그 다음에 하위 영역으로 34개 구성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제 수리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능력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왜 인수분해 이런 근해공식 왜 이걸 달달달달 외우게 하나요? 선생님, 저는 이쪽으로 가지도 않을 텐데요. 라고 이제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이런 걸 해야 나중에 뭐 머리도 좋아지고 나중에 다 쓸 때가 있어.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수리 능력을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실제 일 생활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실제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지출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업 성과를 목표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큼 달성했는지,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문을 보더라도 뭐 금리가 어쩌고 주가 지수가 어쩌고 모든 게 숫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확진자 수 이런 게 다 숫자인 거죠.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을 미리 학교 다녔을 때도 이해를 했었다면 보다 더 열심히 그 수학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나름 이제 반성을 합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수리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맥락으로 크게 직업기초 능력이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지, 수리 능력 가이드북, 특히 그 안에서 목차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리 능력 하위 영역으로는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이제 분석, 도표 작성에 대해서 이제 하위 능력별로 나오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수리 능력을 어떻게 검색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복적인 거죠. 여러분들 이 그림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직업기초 능력 크게 10개 영역이 학습자용 가이드북, 교수자용 가이드북,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확인하기가 있는데요. 자, 지금 따끈따끈한 내용, 이게 수리 능력의 학습자용 이제 가이드북, 그 다음에 이게 교수자용 가이드북, 그 다음에 학습 내용 확인하기,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쇄물을 배포를 할 수는 없고요. NCS 홈페이지 학습 모듈 검색 아래 직업기초 능력 안에 저희들이 메뉴를 만들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그 수리 능력 가이드북은 크게 교수자용, 학습자용,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확인하기인데요. 교수자용은 학습자용과 다르게 지도 지침이 있습니다. 지도 지침. 그래서 지도의, 수리 능력을 가르치는 의의,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이제 수리 능력을 실제 지도하기 위해서는 수리 능력 지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도 계획, 그리고 교수자용이 학습자용하고 다르다는 부분. 그러면 학습자용은 어떻게 됐을까? 학습자용은 수리 능력의 기본적인 게 나오고요. 이제 하위 영역으로 기초 연산, 통계, 도표 분석, 도표 작성별로 학습 활동, 사례 활동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학습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학습 내용 확인하기로 별도 부록으로 작성되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 확인하기는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 내용 평가라고 해서 그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형태로 지금 만든 건데요. 그게 공공기관 채용에서 이것을 채용 문제로 해서 굉장히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습 내용이라는 것이 직업 상황별 아니면 그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딱히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같이 편제를 안 하고 별도로 학습 내용 확인하기로 되어 있고요. 반드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수리 능력 안에도 기본적인 심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 학습 활동이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활동. 보통 학습 모듈당 3개의 학습 활동이 있는데요. 어떤 거는 이제 기본 활동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기본 활동보다 약간 좀 쉬운 쪽 내용. 그래서 어려운, 이제 기본 활동을 이수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하는 리미디얼, 보충 활동이 있고, 약간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심화
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 모듈별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교수자용 목차보다 이제 학습자용 목차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리 능력 안에는 과연 수리 능력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도표 분석이라던가 작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에서 이제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환산, 단위 환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 영역별로 이제 기초 연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연상 능력, 그리고 통계, 우리가 사회 현상을 그 수적으로 이게 그 경향치, 동향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통계인데, 기술 통계가 있고 또 추리 통계가 있습니다. 추리 통계라는 것은 향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추리 통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게 심화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초적인 기술 통계 내용만 오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에서 설명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사 표현 능력을 보다 더 쉽게 상대방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화한다던가 도표를 작성하면 보다 더 이제 이해력이 높아진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에 맞게끔 도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 한번 엑셀에서 도표를 어떻게 작성할지. 자, 이번에 이제 다시 반복드리는 점은, 이게 수리 능력이 강의 한번 들었다고 내가 수리 능력이 생겼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지침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연습을 하고 행동 습관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저는 이 최신화 동향을 통해서 브리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내용적으로 이제 브로드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NCS 홈페이지에 직업기초 능력 들어가셔서 학습자용 이제 수리 능력 가이드북을 클릭하셔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사전 테스트가 있는데요.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리 능력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수리 능력이 이제 활용되는지, 기본적인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을지, 도표를 작성할 수 있을지, 도표를 분석할 수 있을지, 만약에 신문을 읽고 지금 어떤 경향치를 윗 상사한테 보고를 할 수 있을지 본인이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통계 방법이라던가 도표 분석, 도표 작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사전에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단을 한 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다 더 심층적으로 그 페이지에 가셔서 학습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나는 지금 보통 수준밖에 안 되네 라고 이해를 하신 후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수리 능력 가이드북의 첫 번째 B1, 수리 능력 자체가 뭔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상황에서 사칙 연산 또는 도표, 자료, 데이터 이런 것을 정리 요약해가지고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상대방한테 설득한다던가 의사 표현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고객 만족도는 이런데 향후에 우리 회사가 보다 더 고객 만족도를 이 정도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등등, 뭔가 객관적인 판단 근거, 그러니까 뭔가 증거, 에비던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수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이런 수적인 부분, 수적인 분석력, 그리고 이거 수를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도표화하고 시각화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베이직 1, 수리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 수리 능력, 왜 중요한가? 분석적인 기사를 쓰는데 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적인 통계치,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해서 설득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본인이 활동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알바를 한다던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수님의 숙제,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수구리를 씀으로 인해서 보다 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사칙 연산, 기초적인 통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데이터, 도표나 자료를 통해서 요약하고 이것을 작성을 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 분석 및 작성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의사표현 능력, 보다 더 상대방을 설득한다던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시각화, 그다음에 그림, 그럼 도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표,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연도별로 어느 정도 지금 추이가 있는지, 그게 말로 작년에는 이렇고 지금 앞으로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통계표를 통해서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다,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왔고요. 또한 도표를 활용했던 경우를 한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도표라는 것은 선, 그림, 원 등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선 그래프도 있고 뭐 원 그래프도 있고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대 그래프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리고 그림화해서 우리가 뉴스를 본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그림화, 수치화 해가지고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다면 훨씬 시각화가 돼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경우도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한눈에 자신의 주장을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리미디얼, 뭔가 이제 보충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단위 환산. 단위를 착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례를 보시면 뭐 피트하고 미터를 막 헷갈려가지고 막 비행기가 추락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이제 뭐 큰 사고가 났는데요. 그만큼 이 단위 환산이 큰 결과도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활동을 보시면 이제 본인이 L사의 신입사원이라 가정하고 아래 물음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L사라는 데서 기초학력 테스트를 했는데 1분 30초는 몇 초입니까? 물어봤더니 뭐 어떻게 뭐 바로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겠지, 뭐 1분 30초는 뭐 90초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초 학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130초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뭐 4분의 2,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막 못 모르고 막 외웠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까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활용되는 단위로 길이, 우리가 뭐 이제 몇 미터인지, 몇 킬로미터인지, 1킬로미터가 몇 미터인지, 몇 밀리미터인지 이런 단위 환산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넓이, 뭐 제곱미터, 뭐 부피, 세제곱미터, 뭐 드립, 무게, 뭐 킬로그램, 시간, 할푼리, 뭐 타자가 몇 번을 쳤는데 뭐 안타를 얼마큼 몇 타, 몇 알, 몇 푼, 몇 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게 이제 듣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하위 능력, 기초 연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이거 별거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초적인 사칙 연산,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차, 대조표, 예산표, 돈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약물에 대해서 처방전에 의해서 몇 미리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숫자가 나오는 거고 뭐 이게 큰 의미가 있겠어라고는 하겠지만 실질 생활에서는 굉장히 이런 산수, 그러니까 그 기초 연산 이런 부분이 활용하는데도 많이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리미디얼, 기초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수증도 있고 여러분 카드를 얼마큼 썼는지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올해는 얼마큼, 이번 달은 얼마큼 썼고 어디에 더 소비를 했는지도 파악하는데, 그리고 타인에게 업무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때도 수적인 내용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기초적인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칙 연산이라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제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제가 뭐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덧셈과 뺄셈 이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별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효과적으로 연산 수행하기. 빵 3개를 4명에게 나누어주는 뭐 비결. 자, 빵이 3개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아니 뭐 대충 먹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린아이들 같으면 이것 때문에 뭐 없는 이만 못할 정도로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똑같은 양을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분수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4분의 3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빵 2개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4명한테 딱 나눠주고 나머지 1개 빵 남으면 그걸 4분의 1로 해서 하나씩 나눠주면 이제 총 4분의 3이 될 수가 있는 거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왜 분수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제 이해를 못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배분을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요즘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렇게 분수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요. 소수, 뭐 0.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크게 의미로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배분하는 상황에서는 분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이런 거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활동 부분은 이제 끈의 길이 같은 맥락에서 한번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 수에 관한 뺄셈,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연산 결과가 맞는지 검산하는 거. 덧셈은 뺄셈으로 검산, 곱셈은 나눗셈으로 검산, 나눗셈은 곱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럼 이걸 맞는지, 그러면 2에서 2를 빼면 1이다. 그러니까 덧셈은 뺄셈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로 검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관련해 가지고 각자 어떻게 결과가 맞는지 검산하는 방법을 써볼 필요가 있고, 흔히들 우리가 숫자 계산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귀찮다는 그 이유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검산을 안 할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검산을 안 함으로써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이 몇 개 들어갔는지, 공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통계입니다. 통계라는 것은 우리 집단, 사회, 이런 전체적인 그런 큰 집단에서의 경향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다더라, 이제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평균이나 합계, 빈도와 같이 이렇게 기초적인 통계 기법을 통해서 자료의 특성, 경향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모집단이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샘플링을 통해서 이 샘플링 안에서 나온 결과를 모집단 일반화시키는 게 이제 우리 통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전 국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링을 통해서 이 여론조사 이 대상에서 뭐 몇 프로더라. 그래서 이 정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통계, 가장 설득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논증, 에비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활용했던 경우를 한번 써보시고요. 통계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상태를 양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 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 생활에서 이제 신문이라던가 지금 우리 국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향이 있고 어떤 지금 동향인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통계적인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자, 대표적인 통계치, 표본 관찰값. 우리가 표본 관찰값이라는 게 뭐 어떤 이제 집단 안에서 뭐 어떤 이제 여중생 키를 한번 봅시다. 어떤 친구는 155, 어떤 친구는 60, 160, 뭐 163, 167까지 있던 친구들이 막 표본이 있어요. 그 표본 안에 과연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어떤 반의 여중생 키는 152부터 167이더라. 이런 범위가 있고, 이제 평균이라는 것은 다 더해가지고 사례수로 나누면, 이 반의 평균은 한 162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평균 편차가 있고 표준 편차입니다. 평균을 기반으로 이제 좀 낮은 것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게 차이를 이렇게 쭉 하면. 그리고 높은 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 편차라는 것은 이것을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사례수로 나눈 게 이제 평균 편차고,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끔 다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하는 것은 분산이고, 그것을 루트값, 그러니까 제곱근 값으로 한 게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경향치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평균에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떨어진 사람, 저렇게 떨어진 사람도 있는 집단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 평균 안에서 고만고만하게 보여 있는 집단도 있을 겁니다. 이 집단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 빈도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뭐 야근하는 빈도,
낮은 직급은 야근을 더 많이 하는데 높은 직급은 야근 안 하더라. 요즘은 주 52시간이니까 이제 그런 적절치 않을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하는 빈도, 어떤 사람들은 20대는 다이어트를 일주일에 얼마큼 하는데 50대는 얼마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빈도,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런 빈도, 그리고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흩어진 그런 범위, 평균은 그 관찰감 전부에 대해서 대상 집단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분산도 펴져 있는 정도인데, 계산한 법이 달라요. 제곱 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그걸 루트로 씌우는 부분이죠. 통계 자료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분석을 하자라는 그런 사례, 그리고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누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최소값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고, 하위 20%, 상위 25%, 이것도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균만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집단마다 평균에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우리가 이제 무슨 심사 평가할 때도 최대값, 최소값은 빼고 이 중간의 값만 갖고 평균을 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입니다. 우리가 도표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죠. 도표 분석은 업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도표, 그림이나 표, 그래프 같은 것을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래요. 자, 매출액의 계절 상품 변동에 따라서 이제 변동하는 게 이제 계절 변동 상품 중에는 계절 변동이 있는 거죠. 특히 계절을 탄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안 팔리다가 겨울에는 많이 팔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지만 겨울에는 안 팔리고, 이런 사례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게 이제 도표로서 몇 월에 얼마큼 팔리는지를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파악하기가 빠른 거죠. 자, 사례에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서 계절별로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도표는 크게 목적별, 용도별, 형상별로 구분할 수 있대요. 목적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야, 너 지금 영업 얼마큼 했어? 자동차 이번 때 10대 팔아야 되는데 왜 2대밖에 못 팔았어? 저 사람들은 5대 팔았는데 빨리 언제까지 목표 달성을 해 하면서 관리하기 위해서도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가들이 저 타자는 몇 알 몇 푼 몇 리고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해설할 때 하기도 하고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도별로는 이거를 내역을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다던가, 추이를 본다던가, 아니면 계산을 한다던가, 용도별로 또 나뉘어질 수도 있고, 형상별로는 막대 그래프인지, 점 그래프인지, 원 그래프인지, 아니면 꺾은 선 그래프인지, 아니면 방사형으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만든 건지, 등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도표의 특징, 업체의 이제 매출액과 자세 매출액이 어느 정도 비율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꺾은 선 도표가 좋고, 원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백분율 안에 여기는 20%, 여기는 몇 프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현행화 분석하면서 이 가이드북을 신규 지필한 거는 몇 프로, 어떤 거는 오류 분석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로 분석하기도 하고, 전체 원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백분율을 나타내는데 원 그래프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 그래프는 4분위선 해가지고 점을 점점점점 찍어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방사형 그래프는 이렇게 거미줄로 해가지고 OECD, 전국의 OECD 국가에서 고용률을 판단을 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 그래서 서로 점선을 이어주면 이제 선진국은 막 고용률이 높고 우리나라는 몇 프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도표 분석 방법. 수리 능력, 왜 중요한가? 직업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볼 때도 굉장히 다양한 표와 그래프를 접한다. 그래서 이제 활동 안에서는 도표를 틀리게 해석한 사람 누군지 여러분들이 한번 활동할 필요가 있고, 도표 해석할 때 유의사항, 그러니까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대상으로 도표를 만들지, 아니면 굉장히 지적인 박사들 모인 집단에서 도표를 만드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도표에 제시된 자료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총량의 증가, 비율 증가의 구분.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이게 계급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백분위수, 100분율, 100% 안에 몇 %인지, 4분위수, 그러니까 뭐 1/4분기, 2/4분기, 4/4분기 안에서 어디에 비율이 차지하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도표 작성하죠. 이거 도표 작성 능력은 제가 뭐 말로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뭐 엑셀이나 뭐 SPSS 이제 통계 그런 프로그램이던가 다양한 데에서 한번 이제 삽입 뭐 그런 걸 눌러가지고 한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 월별, 다음 여러 도표가 이제 그 사례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그런 사례이고요.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표를 작성할지, 막대, 그림, 막대, 뭐 원, 아니면 점 이렇게 뭐 어떤 걸로 할지, 가로축과 세로축은 어떻게 할지, 눈금은 과연 어떻게 할지, 자료를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표시는 어떻게 할지, 이 표시된 대로 어떻게 뭐 꺾은선 그래프로 할지 도표를 작성하고 도표 제목과 단위를 표시하는 건데요. 실제 도표 작성할 때 유의사항은 일단은 뭐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이게 범위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고 조그맣게 하는 게 있어에 따라서 뭐 막대가 크게 그려질 수도 있고 조그맣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유의하자는 거고요. 절선, 그러니까 선 그래프 안에서는 세로축에 수량, 그 다음에 가로축에는 뭐 몇 월에 얼마큼 팔렸는지를 쭉 봤을 때 축의 모양은 L자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용할 때는 자료 입력, 거기 삽입, 차트 안에 그래프 종류를 선택, 그래서 데이터 범위하고 계열을 수정해가지고 범례, 밑에 이제 그 범례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제목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서 작성을 해보냐? NCS 홈페이지 www.ncs.go.kr에 우리가 NCS 학습 모듈 검색이 있습니다. 이 안에 클릭하면 이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면 이제 두 번째 수리 능력에 학습자용이 있고 교수자용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구조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뭐가 나온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가 나옵니다. 요새 학습자용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클릭해서 내용을 보셔서 그 안에 실제 이제 출력을 해서 작성을 하시던가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내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요.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하시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올 한 해 현행화 사업 어떻게 됐다, 이 이제 추세 그리고 최신화 동향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된 방향 정도를 이제 설명드린다는 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